네, 앰비언트 인공지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현재 상태가 이러실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는데, 그렇죠? 앰비언트 인공지능 플랫폼 실습이라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타이틀의 수업이 있었고, 그것이 뭔지 헷갈렸는데 어쩌다가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여기 있지만 이게 뭔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인공지능이 뭐고 왜 중요하고 왜 저희 대학원에서는 이런 타이틀로 수업을 또 굳이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게 제 철학이기도 한데 역사를 알면 미래가 조금은 보일 수도 있다. 역사를 알면 현재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힌다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앰비언트 인공지능이 뭐냐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컴퓨팅 패러다임 어느 쪽에서 좀 핫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중심적으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연구를 하고 기술이 발전해 왔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폰 노이만 모델이라고 불리는 완전 컴퓨터 초창기 모델, 메모리를 사용한 초창기 모델 1940년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넘어가긴 싫고 1960년대에서 80년대 정도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컴퓨터라 함은 가정에 컴퓨터가 당연히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 회사에 가도 여러분이 오피스에 딱 책상에 앉았다. 여러분 앞에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어디 있냐면 이 엄청나게 큰 기계실에 컴퓨터가 존재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기계들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그냥 통으로 컴퓨터 한 대, 컴퓨터 한 대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하게 큰 컴퓨터 한 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덧셈 뺄셈 수준의 일을 이제 했었죠. 이제 그런 휴즈 워크스테이션이 있던 시대가 있었고, 그럼 이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계실에 한 명씩 이 사람처럼 들어가 가지고 쓰면은 화장실 줄 서는 것처럼 계속 기계실에서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나마 발전한 이제 컴퓨터 사용 방법이 오피스의 책상에서 뭔가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게 컴퓨터는 아니고 타자기랑 프린터기, 그래서 I/O 기계만 앞에 주고 실제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는 기계실에 있는 상태에서 인트라넷 회사 내부망을 통해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접속해서 공동으로 이제 리소스를 공유하는 형태의 컴퓨터 사용 방식이 그때 당시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때의 컴퓨팅의 중심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계실에 있는 이 워크스테이션이 모든 컴퓨팅 기술의 총체겠죠. 이 I/O 기계를 스마트하게 만들려는데 뭔가 메인 패러다임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의 중심은 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발전시키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로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오피스에 여러분 앞에도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상당히 소형화가 돼서 각 가정에도 배포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 저장 장소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죠. 요즘엔 쓰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뭐 CD롬도 사실 되게 90년대에 일어서야
발생한 거고, 그 전에 뭐 플로피 디스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메모리 그 저장 디스크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뭐 형태도 되게 다양했죠. 처음에 이런 이상한 형태였다가 좀 더 멋있어졌다가 이제 노트북 형태도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럼 이때의 컴퓨팅 패러다임, 주로 돈 버는 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조그만 컴퓨터를 만드는 것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컴퓨팅 패러다임은 이쪽에 있습니다. 엣지, 각 유저의 근처에 컴퓨팅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제 다 돼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각자 집에서 자기 디스크 꽂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점점 생기면서 90년대 중반 말 이르러서 PC 통신이 보급이 되다가 2000년대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보세요. 인트라넷이 아니고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 조직 간에 그리고 서로 멀리 있는 대륙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넓은 범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해진 거죠. 그리고 제가 굳이 여기에 빨간색 선으로 굵게 표시를 했는데 데이터의 양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접속해서 통신하는 양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컴퓨터들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한번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가 어딘가에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요. 다시 이쪽으로 서버로 데이터가 몰리고 서버에 뭔가 챌린지가 생깁니다. 예전에 워크스테이션 수준으로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여도 이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발생한 게 2000년대에 진짜 엄청난 혁신적인 컴퓨팅 붐을 일으켰던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기계실 하나에 대단하게 큰 컴퓨터 한 대가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데이터 센터는 이제 기계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캠퍼스 같은 곳에 그냥 컴퓨터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그나마 소규모 컴퓨터들이 이렇게 쫙 연결돼 가지고 클라우드 형태로 컴퓨팅을 하는 시대가 됐죠. 이렇게 해야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프로세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컴퓨팅 패러다임이 다시 서버로 넘어옵니다. 서버로 넘어왔다가 이제 2010년대가 넘어가고 지금 현재 2020년대를 살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계속 이제 해먹다가 이제 여기에도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 일단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기계들이 이제 데스크탑, 랩탑에 그치지 않고요.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 IoT 장비들, 이제 데이터 소스가 엄청나게 막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선이 더 굵어져요. 심지어 더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IoT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근처에서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갉아먹는 그런 행위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점이 생겼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넘긴다. 이 클라우드에 넘긴다는 건 여러분이 모르는, 꼭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 그럼 계속 클라우드를 뭐 쓰냐에 따라서 그 회사한테 계속 정보를 팔아 넘기는 거죠. 사실 공짜로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하기 싫어진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턴시인데 클라우드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빨라요. 근데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한테 주는 게 느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통신 속도가 빨라도 빛 정도밖에 안 빠르거든요. 빛의 속도가 최대인데 빛이 이제 아무리 빨라도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그럼 1초를 7바퀴 반으로 나누면 한 바퀴 돌 때 뭐 100ms 정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를 써요.
그죠? 그러면 한 바퀴 태평양 건너서 가야 되죠. 그럼 아무리 빨라도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는 없어요. 클라우드랑. 그래서 막 요즘 핫한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이런 막 슈팅 게임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뭐 텔레서저리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가상으로 안경 끼고 집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실제는 병원에서 뭔가 기계가 돌아가고 그런 이제 미래형 애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하기엔 좀 느립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가 끊기면 이제 바보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데 백업을 안 해놓고 클라우드를 열심히 쓰다가 갑자기 오늘 인터넷이 끊겼다. 여러분 컴퓨터는 바보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제가 그런 걸 이제 몇 번을 겪고 특히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끊기는데요. 한국 바깥으로만 나가면요. 미국에서도 인터넷이 정말 많이 끊겨요. 그래서 유사시에 커넥티비티가 없어도 뭔가 로컬하게 할 수 있어야 좀 말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근데 클라우드에 너무 의존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저희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등장해요.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컴퓨터들도 되게 똑똑하거든요. 근데 얘를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너무하게 쓰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철학을 가진 거죠. 최대한 내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맥시멈하게 활용해 보자라는 어프로치입니다. 엣지 컴퓨팅이. 그래서 역사를 보자면 처음에 컴퓨터가 서버를 중심으로 막 발전을 하다가 그렇게 발전한 게 엣지로 퍼졌다가 다시 엣지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서버로 다시 몰려서 클라우드가 부흥을 했다가 이제 다시 클라우드의 한계가 있어서 엣지까지 돌아가는데 지금 컴퓨팅이 붐이 엣지로 넘어온 게 아니라요. 이제는 클라우드랑 엣지가 공존해야만 뭔가 막대한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엣지 쪽을 강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버 쪽을 다루는 곳은 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미 메인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다루는 곳은 되게 많지만 엣지를 다루는 곳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패러다임이 AI 패러다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 컴퓨팅 기술에서 현실화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앰비언트 AI 드디어 이 토픽이 나왔는데요. 백그라운드를 볼게요. 컴퓨팅을 중심으로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제 서버 쪽 클라우드에 이제 되게 파워풀한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아니면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5G, 4G 기지국들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뭐 게이트웨이, 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등의 엔드 디바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티어로 컴퓨팅 디바이스들을 구분을 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클라우드 중심으로 발전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론은 뭐 수십 년 전에 개발이 됐지만 제가 굳이 2009년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때가 이때라는 뜻이죠. 2009년.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MLDL 알고리즘들은 이론적으로 이미 개발이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튜링 어워드 받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얀 라픈 교수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레넷 1 버전은 여기서 93년도에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르넷 5가 98년도에 개발됐거든요. 한번 심심하니까 이거를 볼까요? Grammarly helps make your writing clear and concise, no matter where you are. 네, Compose a 잠시만요. cover letter that stands out, thanks to flawless writing and compelling word choice. Inspire your team with a presentation. 네, 이게 르넷 1 버전인데요. 93년도 당시에 대단하죠? 숫자를 이미지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엠니스트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금 이미 93년도에 이게 있었던 거죠. 대학원 레벨에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자도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행복해 보이는 대학원생들이 있죠. 네. 이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93년도에 이게 개발됐고 데모까지 됐잖아요. 그럼 사실 빵 AI가 그때 떴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결과에 보고 막 익사이트 되지가 않았었던 게 이때 사실 윈터였어요. AI 윈터였다. 데모가 나왔는데 왜 윈터였냐? 왜냐면 이 알고리즘을 뜯어보니까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 놀이는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일을 하려면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막 AI를 더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좌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미로 숫자 놀이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리즘이나 티오리가 개발됐다고 반드시 현실에서 그 분야의 붐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MLD에 관련된 컴퓨팅이 있습니다. 컴퓨팅. 자, 클라우드, 구글에서 클라우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에서 GPU 같은 거 요즘 엄청 2080 약간 그래도 옛날 거네. 좀 더 요즘은 더 최신 게 있죠. 그리고 AWS 클라우드, 뭐 아주르, 구글 클라우드 등등등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컴퓨팅 파워가 요즘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가 깔렸습니다. 인프라가. 이전에는 통신 인프라가 깔렸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다음에는 컴퓨팅 인프라가 깔렸습니다. 각종 데이터 센터들이. 그래서 빅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프로세스도 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들도 이렇게 나왔죠. 텐서플로우, 파이톨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 나머지 하나가 있었죠. 컴퓨팅 스토어도 할 수 있고 프로세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데이터를 모아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누가 모으고 싶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왔다 생각하세요. 근데 대학원에서 자, 우리는 2, 3년 동안 사진을 계속 찍어서 저장만 할 거야. 그게 우리 연구야 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이런 걸 하기 싫어하겠죠. 이건 노가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스탠포드에서 페이페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리드를 했죠. 리드를 해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각종 이미지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한쪽에다가 이제 모아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을 한 거죠. 이 엄청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 결과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알고리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데이터도 확보됐고 이제 컴퓨팅 인프라도 있고 그럼 이제 예전에 숫자놀이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시리어스한 걸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이 논문 사이테이션 횟수 아시죠? 이거 수만 회입니다. 수만 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한 학자가 평생 동안에 그 정도 사이테이션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논문 하나로 그 정도 임팩트를 끼쳤습니다. 저희 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기도 한데 이거 여기서도 메시지가 있죠. 노블, 뭔가 재밌어 보이고 쌈박해 보이는 것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노가다의 과정에 대해서 신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아이디어만 갖고 먹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나왔죠. 2009년 이제 2010년부터 이미지넷 갖고 챌린지를 합니다. 누가 더 이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잘 나오나 한번 다들 시도해 보시죠 라고 해서 시도를 하다가
2010년, 2011년까지만 해도 머신러닝,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좀 간단한 종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그때까지는 1등이 아니었는데 2012년에 이제 이 토론토에서 되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누르고 1등을 차지합니다. 2012년에. 그것도 엄청난 퍼포먼스 갭을 가지고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미지넷 챌린지 관련된 것이 있고 딥러닝이 사람이 열심히 피처를 익스트랙션 해갖고 간소화한 ML 알고리즘보다 득세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존의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에게 좌절스러운 일이냐면 나는 컴퓨터 비전을 평생 연구해서 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지가 있으면 뭘 어떻게 어디 눈은 예를 들면 가로줄, 뭐 코는 세로줄, 뭐 이런 직관들을 가지고 피처를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뽑아서 컴퓨터의 일을 간소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토론토 분들은 컴퓨터 비전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딥러닝을 때려 박아가지고 컴퓨터 비전 전문가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NLP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제 NLP 예전부터 하던 친구가 약간 요즘 현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언어에 대한 다양한 철학과 특성들이 다 무시되고 그냥 딥러닝을 쓰면 다 되는구나. 너무 약간 그건 슬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게 그래서 혁명적인 일이 된 겁니다. 딥러닝 그냥 데이터를 많이 주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84,000에 인용됐습니다. 제가 이 강의자를 만들던 당시에.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딥러닝에 완전 몰리게 됐겠죠. 그리고 딥러닝이 계속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넷의 에러 확률인데 탑 5를 골랐을 때 그 중에 에러가 있을 확률. 지금 보시면 여기 2011년 이때만 해도 딥러닝이 아니었는데 딥러닝으로 바뀐 기점으로 해서 계속 딥러닝이 1등을 하다가 심지어 사람보다 잘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왜 사람이 이것도 못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미지 몇 개를 봤는데 진짜 고양인지 개인지 헷갈려요. 아무리 봐도 개라고 하는데 막 콧수염 이렇게 막 나 있고 그럼 사람이 봐도 이게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학습을 하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스페시픽한 태스크, 어떤 태스크를 정말 좁은 태스크를 하나 주게 되면 그 태스크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제네럴한 태스크를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좁은 범위의 태스크를 딱 주면 그거는 진짜 잘한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MLDL 컴클라우드 쪽으로 된 게 있었고 나머지 또 한 축은 엔드 디바이스. 이쪽도 완전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99년도부터. 보시면 이제 1999년도에 어떤 또 혁명이 있었냐면요. 버클리에서 스마트 더스트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21세기의 챌린지라고 하면서 그렇죠? 스마트 더스트가 진짜 되게 뭐랄까 용기 있는 그 워딩인데요. 먼지를 스마트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먼지처럼 작은 컴퓨터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뿌려버리자. 그러면 그 먼지 같은 애들이 주변 환경을 다 감지해서 서버에다 알려주고 그러면은 우리 빅브라더 시대가 되는 거죠. 모든 그 먼지들이 각종 상황을 감시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이제 먼지같이 작은 컴퓨터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다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겠죠. 전달하려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먼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운데 이게 지금 그 1센트짜리 코인인데 코인보다 좀 커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와, 이 정도 컴퓨터가
생겼다고. 근데 엄청 혁명적인 일이었고 이 정도 크기의 컴퓨터에 컴퓨팅 기능도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 센싱 기능도 있고요. 다 한쪽 하나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CMOS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형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성능을 보자면 CPU가 좀 컴퓨터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긴 해요. 8비트 그리고 4MHz 클락에다가 램이 이제 무려 1메가도 안 돼, 1KB 안 돼요. 그런 램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뭐 기가빗 와이파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19.2kbps. 그래서 얘네들을 뿌리면은 자기가 센싱한 정보를 자기 메모리가 꽉 차기 전에 빨리빨리 보내는 게 이제 자기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서버에다 계속 간단한 정보들을 센싱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스크를 위해서 설계된 친구들이고 한 번 깔면 수년 동안 서바이브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걸 주도했던 이제 교수님들이 네이비 컬러 교수님, 랜디 카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포닥할 때 그 그룹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추석 때 같이 사진 찍은 거에 여기 제가 있네요. 그래서 PR 같은 홍보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어떻게 쓰냐? 그냥 산 같은 곳에 야생의 여러 가지 환경에 그냥 뿌립니다. 뿌려서 AA 건전지 2개를 제공해주고 혹은 코인셀을 넣어준 다음에 얘네들이 감지하는 정보를 계속 이제 무선으로 보내는 거죠. 최대한 자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살짝 깨가지고 쫙 전달하고 또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럼 이제 서버는 원격으로 감지하는 거죠. 리모트 모니터링 이런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 분야에서 정말 뛰어났던 대학생들, 컴퓨터를 배우고 정말 개발을 해커처럼 잘하는 학생들이 이때 당시에 뭘 했냐면 무인도에 가고 얼룩말 농장에 가고 화산에 가고 산세 뭐 이런 숲속에 가고 다리 밑으로 가고 등등등 위험을 불사하고 여기저기에 가서 이것들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하고 디버깅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선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에 논문들을 보면 정말 스펙타클한 여기저기에 가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피와 땀 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제가 아는 선배분 중에 이 프로젝트를 한 분이 있는데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다가 그 진동 센서 같은 거를 달아서 다리의 건강 상태 있잖아요. 다리가 막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탐색하는 일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죽음을 불사한 느낌이라고. 왜냐면 여기서 밑을 보면 그냥 대양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 당시에. 그렇지만 어쨌든 해냈어요. 2007년인가 2008년에 이제 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바깥까지는 안 나가고 그냥 마켓, 그냥 마트 정도 가가지고 설치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는 이제 레드우드, 이 키 큰 나무, 수십 미터짜리 나무의 생태를 관측하는 거여서 이것도 대학원생들이 나무 꼭대기까지 체인을 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설치하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작은 하드웨어도 발전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죠. 조금 더 복잡한 걸 하고 싶어서. 심지어 요즘은 뭘 논하냐면 저전력인 AI 가속기를 지금 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뭐 요즘 뭐 이런 것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고요. 내가 엣지에서도 뭔가 직접적으로 증강현실을 할 수 있죠. 3D 렌더링이 되고.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뭐 카카오 스피커나 뭐 구글 어시스턴트, 뭐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개발 보드 형태로 나온 건데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정도로 되게
조그만 리눅스 컴퓨터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에 AI 액셀러레이터까지 붙어가지고 이젠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런 작은 기계에서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나노 제슨이라는 거고 조금 더 램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있잖아요. 구글에. 근데 이런 작은 디바이스에서 특화된 플랫폼인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또 나오고요. 파이톨치도 파이톨치 모바일이 나왔는데 아직 별로 개발 상태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쓰진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암이 이제 작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런 기계들은 지금 아직 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배터리로 돌아가는 진짜 저전력 CPU 그런 레벨의 친구들도 AI를 돌리겠다라는 이제 당찬 발표를 하고 이런 아키텍처로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점점 더 밑으로 AI가 내려올 거다. 저전력 하드웨어들이 발전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AI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 저전력 하드웨어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 스피커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클라우드만 노래를 부를 거냐 이게 그거죠. 얘네들을 좀 스마트하게 쓰면 될 텐데.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나옵니다. 2010년대 엣지 컴퓨팅. 이쪽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도 포함하긴 해요. 사실상 엔드도 포함하긴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에서 2009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랩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구름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거보다 좀 아래 레벨 구름 조각 컴퓨팅이죠. 구름 조각 컴퓨팅. 이 논문의 내용을 보자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얘가 컴퓨팅 니즈가 있을 때 다 클라우드한테 보내면 너무 느리다. 클라우드가 느린 게 아니라 클라우드한테 보내는 게 느리고 클라우드에서 받는 게 또 느려요. 통신이 느리기 때문에 얘가 얘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게이트웨이에게 요청을 해라. 왜냐면 와이파이 게이트웨이도 충분히 파워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클라우드에게 의존하기보다 내 집에 있는 와이파이 게이트웨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스피드를 늘리자라는 아이디어인 클라우드 렛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거 말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놀고 있는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데스크탑이 놀고 있다. 데스크탑한테 요청하는 거고 랩탑이 놀고 있다. 랩탑한테 요청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구름 밑에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무언가가 다 그냥 이름이 달리기 시작해요. 안개 컴퓨팅, 뭐 이슬 컴퓨팅,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단 이제 아류작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한 회사들이 아마도 뭐 시스코 같은 그런 와이파이 게이트웨이를 팔아먹는 그런 회사들이 이쪽 패러다임을 주도해요. 실제 포 컴퓨팅은 시스코에서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축이 함께 사랑에 빠지면 앰비언트 AI가 된다라고 그냥 제가 생각해서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AI라는 것은 사실 뭐 이 용어 자체는 저희 원장님이 만드신 용어고요. 어디에나 AI를 퍼뜨리자라는 철학하에 저희 대학 원장님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이 이제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들이죠. 스마트한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가 있으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 앱들은 다 실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실시간성을 띠진 않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즉각 리스폰스가 오면서 내가 그걸로 뭐 게임도 하고 뭔가 실시간성을 띠는 여러 가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실시간을 띄워야 되고 좀 더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도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약 엣지에서 직접 인퍼런스를
돌리게 되면 트레이닝까지는 아직 아니어도 트레이닝은 안 돼도 인퍼런스를 엣지에서 직접 하게 되면 유저랑 리얼타임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다. 그 증강현실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끊겨도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여전히 내가 쓸 수 있다. 그게 엄청 파워풀한 거죠. 인퍼런스를 하는데 클라우드한테 의존한다. 네, 그럼 인터넷 끊기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의 프라이빗한 정보를 클라우드에게 인퍼런스 하는 동안에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엣지가 알아서 정보들을 다 처리하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클라우드까지 가는 그 네트워크 용량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엣지 컴퓨팅이 잘 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엣지에서 하는 AI를 좀 가치 있게 보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조 현장에도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조립 라인, 뭐 패키징 라인, 컨베이어 벨트 등등등등의 센서들을 붙이고 센서로 온 것을 바로 엣지에서 감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예를 들면 공정에 잘못된 게 있다. 그럼 그걸 감지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일하는 분들이 뭔가 조립하기가 어렵다. 그럼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조립하고 사용해야 되는지가 같이 보여지면은 조금 더 쉽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비슷한 종류로 뭐 스마트 파밍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토노머스 비이클, 자율주행 엄청나게 핫하죠. 자, 오토노머스 비이클,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돌린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가 앞에 차가 있어 라고 리스폰스가 왔는데 이미 사고가 나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차에서 직접 해야 돼요. 이거는 디텍션을. 이 급박한 상황에서 클라우드한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직접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차가 되게 파워풀한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배터리도 귀중해지기 때문에 되게 경량화해서 돌려야 되는 니즈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그리고 뭐 우리 대중교통 뭐 버스나 뭐 이런 데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서 지하철 같은 데 놓은 뭐 이런저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 앞에 버스가 앞에 카메라를 달고 있으면 내 앞에 차가 매연 기준을 위반했다. 그럼 이런 걸 디텍트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뭐 보행자가 있고 할머니가 지나가시고 이런 것들 디텍트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운전자가 조는 것도 디텍트 할 수 있고, 아니면 버스 내에서 카메라로 계속 감지를 하다 보면 뭐 폭력 상황이나 응급 상황들을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걸 통해서 감지할 수도 있겠죠. 네, 다 잘 되면 좋다는 얘기고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발전하다 보면 다 잘 될 수 있는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기대가 있겠죠. 하이프. 이 커브가 뭐냐면 가트너 커브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 신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겪는 일상적인 커브예요. 처음 신기술이 등장하면 이노베이션 트리거, 이거를 바탕으로 와, 이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아. 세상이 바뀔 것 같다. 막 이런 이제 블러핑이 일어나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이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피크를 딱 거치고 나면 자, 환멸의 골짜기로 진입합니다. 이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창업했던 그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요. 닷컴 버블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하면 다 된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막대한 자금을 수주해가지고 그 대양 밑에다가 해저로 광 케이블을 깔고 나서 도산해가지고 저희가 그 유산을 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에 이제 망한 거죠. 아쉽게도.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실제로 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플래토에 이르게 되는 게 신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인베디드 AI가 여기 있네. 네, 그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그래서 약을 팔면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언젠가는 이제 여기를 무조건 거쳐야만 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여기에서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학원 시기에 이걸 연구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 5년 있다가 사회에 나갔을 때 망할 사람들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때 등장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고를 해보세요. 라이프 사이클. explainable AI 여기 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explainable AI가 여기 있습니다. 설명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컴퓨터 비전이니 뭐니는 이미 지금 이쪽에 있어요. 컴퓨터 비전은 이미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 넘어간 거고요. 여기 보면 핫한 주제들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막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뭐 제너레이트 겐 여기 있네요. 겐 조심하세요. 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responsible AI 등 여러 가지 네,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할 얘기들을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백그라운드가 쌓였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우리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 코스의 네, 인스트럭터인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있는 김형신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 대학원이 작년 3월에 생겼는데 그때 이제 1호 조교수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는 이 건물에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인 상태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뿌듯해요. 많이 뭔가 대학원 같아졌어요. 학생들도 많아지고 커리큘럼도 잡히고 여러 가지가 잡혀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석 박사 다 서울대에서 해서 관악에서 지금 11년 정도 네, 학석 박사를 다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으니까 그 누구보다 서울대에 오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왠지.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엔 통신 쪽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통신이 되게 핫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선 통신, 근데 그 중에서도 채널 추정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요. 이런 건 이제 확률, 뭐 말코브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전력 통신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스마트 더스트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보다는 구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이론으로 아무리 보여줘도 네, 실제 구현이 안 되면 다 페이크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쪽 커뮤니티는.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쪽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연구실에다 깔아놓은 하드웨어들이고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수백 개 정도 그 전자 가격 표시기 시스템 이런 쪽을 연구해서 좀 설치도 해보고 이제 저전력으로 통신해보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맞닿아서 이제 포닥을 버클리로 가게 되었고요. 버클리에서 이쪽 센서 네트워크 쪽 창시한 분이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키텍처가 스레드여야 되냐 이벤트 드리븐이어야 되냐 막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했어요. 뭐가 더 좋을 것이냐 하드웨어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는 이벤트 드리븐이 더 좋았는데 요즘엔 하드웨어가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 뭐 스레드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논문으로 썼었고요. 그리고 저전력 통신 뭐 블루투스 같은 걸 또 더 다뤘고 그러다가 이 분야가 인공지능과 만나는 그 변화를 직감하고 네, 위기의식을 느껴서 빨리 네, 분야를 전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막 GPU를 쓰던 시절은 아닌데
CPU로도 어떻게든 증강현실의 흉내를 내볼까라고 되게 노력을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클라우드랑 잘 협업해가지고 무거운 태스크는 클라우드한테 주고 안 무거운 거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식으로 태스크를 분산해서 좀 실시간을 달성해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 끝나고 이제 구글에 입사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제 IoT 뭐 운영체제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서울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석박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학원생들의 그 생리와 희노애락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었다 보니까 네, 저는 언제나 소통에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겪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도 교수님을 중간에 바꿨어요. 서울대에 있다가. 이게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석박사를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 그 다음에 리서치 필드를 3번을 바꿨습니다. 통신을 이론 쪽으로 하다가 구현 시스템 쪽으로 하다가 인공지능 쪽으로 또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나름대로 뭐 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심지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와가지고 수많은 이제 문과 학생들도 저희는 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더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어서 즐겁고요. 그리고 뭐 리서치만 계속 해왔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더스트리에도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열심히 살면 뭐 길이 열리나 보다 이 정도의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됐는데 꼭 한 분야로만 계속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942동 여기가 어디냐면 후문 바깥에 있어요. 후문 바깥 외진 곳에 연구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4층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할 거나 있으면은 프리하게 컨택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전 주로 문을 열어놓고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수 수가 학생 수보다 아직 완전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1년 반째인데 확 늘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학생들을 함께 이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고 백그라운드도 되게 다양해서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거의 공대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살았는데 경영대생도 있고 뭐 통계학과도 있고 재료공학부도 있고 뭐 다양해요, 되게. 사회학과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똑같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되게 하여튼 흥미로운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학내에서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루머가 많아. 루머가 많아서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어떤 문의가 오면 아 여기 이런 데래 내가 들었는데 이런 데래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의 철학이거든요. 철학, 비전, 설립 비전이에요. 이게 유니크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신생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이게 서로 차별성이 없는데 신생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억셉트가 안 되겠죠. 저희가 비전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요. 어떤 비전이냐면 일단 백그라운드가 다양해야 된다. 이게 지금 되게 유니크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학부 전공을 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학부 전공을 불문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뭘 배우냐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코어 프린시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또 양보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왔지만 배우는 건 코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진 양손잡이 인재가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이 졸업하고 나가면 각 산업 분야에 혁신이 일어난다가 이제 저희의 철학이에요. 그냥 공돌이로만 평생을 살면은 그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갇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응용 분야의 전공을 가진 상태로 이제 이쪽 지식을 잡으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실제 이런 비전을 가진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면 다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냥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도전을 하고 지금 계속 도전 중이고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구현해낼지. 구현하는 방식에는 네, 학부 전공이 아니라 대학원으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전공을 학부 때 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학부 때부터 만들어 버리면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이 사일로에 갇힌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일로보단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다양하게 봤지만 절대로 MBA 수준의 교육을 하지 않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하이 레벨로 와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레벨의 교육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근데 전공이 어떻게 하든 간에 코어 프린시플로 다이빙 해야 되고 다이빙을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코스만 가르치면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학부 레벨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베이직 코스를 지금 개발하는 미션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업에 정원이 없습니다. 100명의 정원이다. 근데 120명이 신청했다. 그럼 정원 150명으로 늘리고 그러다 또 200명이 신청했다. 그럼 정원 250명으로 늘리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학내의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을 학부 수준까지 계속 퍼뜨려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 요원들이 빡세게 구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거를 사실 뭐 어떻게 구현하겠어요. 교수가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신입사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로 입학한 학생들도 같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근데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지금은 여러 가지 셋업하는 과정이지만 이 변화하는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네, 다음 리서치 토픽을 얘기하겠습니다. 디스코스가 뭘 커버하냐면 첫 번째 응용 분야에 오리엔티드된 시스템입니다. 응용 분야에 오리엔티드된 시스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센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라는 거죠. 이게 유니크한 점이죠. 이 사람들이 타겟 어플리케이션을 주면 그 타겟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정보를 모을 것이냐, 데이터 수집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픈 데이터 소스가 깔려 있는데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디텍트 할까요? 그게 지금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고민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2D 카메라, 뭐 심지어 요즘은 3D도 엣지에서 프로세싱 되거든요. 3D, 뭐 RGB, 라이다, 레이다, 아니면 뭐 모션 센서, 엑셀러레이터죠. 가속도 센서 같은 걸로 감지하는 거, 그리고 뭐 음파, 가속도 센서 이런 진동이 공기를 거치면 음파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대동소이한 정보입니다. 공기를 거쳐서 나온 게 음파고 그리고 뭐 전류 아니면 무선 신호 등등. 우리는 보통 인공지능에 처음 진입하면 맨날 이미지넷밖에 머릿속에 없거든요. 그냥 인공지능? 그럼 개, 고양이 그거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할지부터 차근차근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분야가 있고요, 연구 분야가. 그다음에 엣지에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돌려야 되는데 경량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이거 보면은 Y축이 트레이닝 하는데 걸리는 이제 컴퓨팅 부담이고 이제 X축이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금 이제 현대로 흘러오면서 컴퓨터 비전 때만 해도 그나마 조금씩 증가를 해오다가 지금 트랜스포머 등장하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컴퓨팅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GPT-3는 극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니면 아무도 못 만드는 모델이 됐어요. 우리가 한때 무얼스 로라고 해서 반도체가 진짜 2년마다 2배씩 작아지면서 급격한 성장을 한다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지금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2년에 750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말이 되냐, 도덕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이슈에 처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하게 컴퓨팅을 돌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열을 또 식혀야 되고 전력 소모하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계신 분이 성찰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아, 이거 랭귀지 모델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논문을 쓰시고는 구글에서 잘렸습니다. 구글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우리는 내부에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그 분야가 이거예요. AI 에티시스트, 도덕적인 이제 AI와 도덕을 윤리를 엮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이분도 해고당했어요. 이 두 분이 요 분이랑 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논문을 막 쓸 게 아니라 이게 좀 지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적인 경량화 기술을 다룬다라고 또 괜히 홍보를 하고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헤비하다고 하죠. 헤비하니까 실수로 된 웨이트들을 양자화하자. 그래서 8비트 정수, 뭐 2비트 정수, 16비트 정수로 만들자.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 애큐러시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프루닝, 딥뉴럴 네트워크에 정말 많은 엣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대사수를 아예 그냥 빵으로 만들자, 없애버리자. 그래도 생각보다 애큐러시가 괜찮다. 그리고 knowledge distillation, 앙상블 모델처럼 무지하게 큰 것들, 큰 모델들을 그 모델이 산출한 그 지식만 모방하는 쪽으로 트레이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 네트워크도 그 모델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뽑아와서 그 지식만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BERT라는 모델이 되게 무겁기로 유명한 모델인데 그게 작년부로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모바일 BERT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분야도 지금 되게 열심히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겁게만 가는 게 노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딥뉴럴 네트워크를 깔았다. 그러면은 또 경량화된 실행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막 실시간으로 줄어들어요. 특히 핸드폰에서 증강현실 앱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그럼 그냥 배터리가 쭉쭉쭉 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경량화돼서 실행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맨날 돌릴 거냐, 언제 돌릴 거냐, 그게 디시전을 내려야 돼요.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그래서 헤비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있냐, 책상이 있냐 이런 걸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거를 모든 이미지 프레임마다 다 돌릴 거냐, 그게 정말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필수적인 것이냐, 아니면 몇 개는 좀 빼놓고 돌려도 사람이 감지할 수 없으면 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 잘 감지하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헤비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좀 더 경량화된, 좀 더 고전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걸 판별하는 기작이 있어야겠죠. 언제 DNN을 돌리고 언제 안 돌릴 거냐. 근데 그 판별하는 기작이 또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이 판별하는 로직도 심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하나의 연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18, 19년에 나온 센시스라는 학회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 최대한 딥뉴럴 네트워크를 조금 돌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에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딥뉴럴 네트워크를 돌릴지 말지 계속 판단해가지고 판단될 때에만 여기를 돌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옵티컬 플로우라고 불리는 좀 더 고전적인 시그널 프로세싱 기법을 써서도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써야 돼요. 이게 엣지 컴퓨팅이긴 하지만 여전히 CPU도 있고 GPU도 있고 TPU도 있어요. 이 엣지에도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들이 있어서 증강현실 같은 거 쓰려면 DNN을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여러 개가 필요해요. 포즈도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고 이 비전의 그 디텍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막 돌아가야 되는데 최대한 이 엣지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빵빵하게 잘 빈 곳 없이 써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개의 DNN을 돌리는 걸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입니다. 이거는 좀 더 고전적인 뭐랄까 운영체제스러운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언제 DNN을 언제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쓸 거냐 이런 리소스 스케줄링의 이슈가 있고 또 파이프라이닝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클라우드가 등장해서 야,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좀 써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랑 엣지를 어떻게 시너지 있게 동시에 쓸 거냐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볍고 레이턴시에 센시티브하면 엣지에서 돌리고 뭐 무거운데 레이턴시에 톨러런트한 태스크는 클라우드에 보내고 이런 좀 머리를 써야겠죠. 이제 제가 2018년에 냈던 논문이 이제 이런 거고요. 나름 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스마트폰이 하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 없습니다. CPU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되게 간단한 일만 하고 대부분 이미지에 대한 헤비한 건 클라우드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어차피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트레이닝도 엣지에서 하고 싶다. 트레이닝도. 내가 비록 데이터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트레이닝 하고 싶다. 빅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연합해야죠. 협력해야죠.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스마트폰 같은 엣지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서버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컬하게 트레이닝한 모델의 웨이트는 서버에 공유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10만 개, 100만 개의 웨이트들이 모여서 서버가 그 웨이트들만 가지고 글로벌 모델을 만들다 보면 또 마치 센트럴 서버에서 데이터 모아서 트레이닝한 것 같은 효과가 난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구글에서 처음 제시했고 작년부로 이제 메이저 학회에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2020년부터 뉴립스 같은 학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자세한 건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메타러닝. 서버에서 어떤 모델이 트레이닝이 됐는데 내가 하려는 일하고 약간 달라요. 그 모델이 하는 일이. 그럼 보통 하는 게 그 모델을 가져와서 내 데이터를 살짝 넣어가지고 약간 바꿉니다. 그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애초에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는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이제 메타러닝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랑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에다 설치해 놓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몇 개만 보여주면 바로 그쪽으로 적응해 가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테니스를 잘 치고 싶은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내가 다운받은 모델은 탁구를 잘 치는 모델이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다운받을 수 있는 모델이 라켓 스포츠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지식을 보유한 모델이라면 그걸 다운받아서 탁구에 맞게 약간 튜닝하고 뭐 테니스에 맞게 약간 튜닝하고 스쿼시에 맞게 약간 튜닝해도 된다. 비록 엣지의 데이터가 별로 없지만 충분히 그 데이터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메타러닝입니다. 이쪽 분야를 열심히 연구한 분이 이제 버클리 박사하신 최시핀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 스탠포드 교수를 하면서 대학원 수업으로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주된 거는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로 조금만 보여줘도 메타 모델이 들어간다면
빠르게 파인 튠드 모델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직관입니다. 자, 이제 콘텐츠가 다 끝났고 로지스틱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코스를 디자인할 때 좀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많은 토픽을 다룰 거냐, 적은 토픽을 다룰 거냐. 근데 저는 많은 토픽을 다루는 걸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그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서울대 내에서 지금 이쪽을 커버하는 수업이 다양해지면은 좀 더 포커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토픽을 많이 커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토픽당 여러 개의 논문을 소개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의 논문을 깊게 팔 거냐라는 선택지가 또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토픽당 다루는 페이퍼는 조금만 다루는 걸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원 초반 초년생들도 꽤 있는데 이제 논문을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도 좀 같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학원 수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직관이냐 수학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향일 것 같은데 네, 직관을 택했습니다. 수학을 다 다루면 토픽도 많은데 수강생들이 다 탈주하게 될 것 같고 사실 딥뉴럴 네트워크는 수학적인 것이 생각보다 없어요. 했더니 되더라 뭐 이런 논문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양보하지 않은 한 가지는 직접 구현을 할 것이냐 아이디어 중심으로 할 거냐. 전 직접 구현은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이 실습이 아예 타이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에포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점. 수학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엔지니어링 하는 걸 귀하게 여기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온 학생들을 받았기도 하고 해서 이 가이드, 구현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 구현에 대한 가이드를 최대한 친절하게 하자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정반대 방향도 있어요. 그냥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프로치도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 철학이에요. 근데 그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CS에서 온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코스 스트럭처인데요. 14개 렉처랑 2개의 비디오 렉처가 있습니다. 2개의 비디오 렉처는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오버뷰? 그 정도의 렉처를 본 수업에서 다루기가 좀 애매해서 이게 그 다음 레벨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로 녹화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랙티스 세션이 9개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큰 특징입니다. 실습이 많아요. 그리고 실습을 위해서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이 고생해서 테스트 베드도 구축해서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리모트로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계들을.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그룹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발표 세션이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회 하나를 제가 참여하도록 권장할 거예요. 요즘 버추얼이라서 되게 좋아요. 사실 피지컬리 안 가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를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참석하도록 제가 추천을 할 겁니다. 어떤 학회를 참석해라. 특히 이번엔 센시스라는 학회를 한번 참석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렉처랑 프랙티스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마다 또 홈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론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실습이 있고 그거에 맞는 홈워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실습과 이론이 동시에 가도록 최대한 이제 유도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들을 다루는 게 여기 나오죠. 처음엔 텐서플로우 2로 하다가 나중에 텐서플로우 라이트, 그 다음엔 이제 엣지 하드웨어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렉처는 아쉽지만 텍스트북이 없습니다. 컨텐츠가 좀 논문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정립된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서치하면서 나름 정립을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링크들 같은 거를 제가 그 레퍼런스로 중간에 유튜브를 같이 본다는 뜻이 아니라 네, 여기에 가시면 좀 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엑셀 그 뭐지 구글 시트 파일에다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코스 홈페이지 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처 비디오 뭐 슬라이드 다 ETL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프랙티스 세션인데 네, 여기에 좀 조교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예, 손성우 학생과 길광현 학생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실 예정이고 여름방학 때 네, 열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설계한 실습과 과제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9개의 세션에 9개의 숙제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대신 저희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기말고사도 없어요. 중간고사는 이 과제들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말고사는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하고 또 저희하고 또 실원들끼리 아니 그 수강생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슬랙을 저희가 개설할 개설을 이미 했고요. 링크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철학이 있는데 이제 그룹핑 이제 졸업하면 이제 혼자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현실이 있죠. 그래서 네 프랙티스 그룹 액티비티를 이제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세션을 위해서도 조편성을 할 거고요. 프로젝트도 그룹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설문조사를 하나 돌릴 텐데 그거에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조를 짜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그룹은 그거와 또 별도로 주제별로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고 서로 토론하면서 숙제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직접 코드 짜주지는 마시고요. 말로 설명해 주세요. 말로. 먼저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는 서로가 이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문화를 이제 좋게 생각합니다. 그 슬랙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거기에서 일단 실습 조별로도 채널을 만들면 될 것 같고 뭐 프로젝트 그룹별로도 거기서 소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슬랙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슬랙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는 코랄 보드나 제슨 나노 보드 같은 걸로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홀로렌즈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서 뭔가 쿨한 걸 하시면 돼요. 배운 거랑 관련이 있으면 좋죠. 그럼 배운 거랑 관련 있는 뭔가 쿨한 걸 하시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데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프로젝트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제안서를 써서 저한테 주시면 그 중에 선택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분들이 팀장이 돼서 팀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형식으로 마지막에 리포트를 써서 이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수업 진행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것이 잘 되고 논문을 쓰게 됐다. 이럴 일 사실 거의 없지만 네, 만약에 발생한다면 네, 저는 열려 있고 근데 또 넘어야 될 산이 예, 여러분의 어드바이저랑 또 상의를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열려 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라이더를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고 저번 학기 때 실제 프리라이더가 한 명 발생해서 학점을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렌들리하게 서로 조별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내 구현 능력이 누군가보다 딸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뭘 컨트리뷰션 해야 될지를 그룹에서 같이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릴레이티드 워크를 서치를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혼자 누군가가 다 덤핑이 쓰고 하는 일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포저를 제안할 때 빨리 아이디어를 내면 좋으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컨텐츠를 아신다. 그럼 그냥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들 그냥 주시면 먼저 쓰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있는 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팔리는 거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그래도 있습니다.
뭐 클래스 프로젝트들 이런 데모들이 있어요. 유튜브 링크 개인 방송할 때 주인공 말고 나머지 얼굴은 좀 가려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해 보자 뭐 이런 어프로치인데 엣지에서 한 거예요. 코랄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애들이 위험한 곳에 올라가면 디텍션 해줘서 워닝 날리는 거.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매우 필요한데 애를 키우면은 애들이 순간 딴 곳 봤을 때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이제 저번 학기 때 실제 이 애들을 키우는 분이 학생이 지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네, 스쿠터, 일렉트릭 스쿠터가 요즘 법이 바뀌면서 헬멧이랑 인도주행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서 그거를 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하나 거치해 놓고 엣지 AI로 이제 뭔가 해본 겁니다. 헬멧 디텍션, 그 다음에 인도주행 디텍션 해서 경고 메시지 날리는 거를 이분들이 이제 저번 학기 때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졸음운전이나 딴짓하는 거 디텍션. 이렇게 다양한 것을 다 디텍션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공감은 안 가는데 어쨌든 하셨어요. 왜 헤어 메이크업 하는 거를 디텍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레이딩은 자, 이게 그레듀에이트 코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다. 절대평가다. 그러니까 다 잘하면 다 A뿔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도와주면서 삽시다. 네, 서로 내 아이디어가 뭐 강탈당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다 숙제도 잘해보고 프로젝트도 잘 해봅시다. 10%가 이제 출석, 60%가 홈워크, 30%가 그룹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피드백들이 몇 개 있으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좋아했다고 제가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드랍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र्스 디테일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카메라를 켜는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정리를 조금 하시고 카메라를 켜주시면 수업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보면서 좀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